자, 다시 한 번 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타인에게 팔겠대요. 이거 설정자 동의 필요 안 필요? 필요 없습니다. 그죠? 물론 뭐 전세권의 목적 토지를 이걸 타인에게 임대하겠다, 또는 전전세하겠다, 또는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하겠다, 이거 전부 다 설정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미리 약정했습니다. 전세권을 타인에게 처분 안 하기로.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 지당권에서는 이거는 동의도 필요 없고 또 양도 못한다는 약정도 무효고 이랬죠. 그죠? 근데 전세권은 조금 달라요. 양도할 때는 동의 필요 없지만 양도 못한다라고 미리 약정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양도성이 어느 게 더 강합니까? 지당권이 양도성이 더 강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 그 위에 박스 한번 확인하시고, 자, 지당권, 전세권, 임차권 다 용의권입니다. 용의권의 양도성. 그래서 지당권 보시면 이거는 설정자 동의도 필요 없고 또 양도 검토 특약도 무효고, 그죠? 그런데 전세권 보시면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양도 검토 특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임차권 보시면 이거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도 못한다 라고 약정하면 양도 못해요.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양도성은 지당권이 제일 강하고 임차권이 제일 약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전세. 자,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가 전세권자고, 이 전세권자가 전전세권 설정했습니다. C에게. 자, 전전세 설정할 때 이것도 전전세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전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하죠. 그죠? 물론 전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요. 그죠? 자, 이렇게 전전세권 설정할 때 이 전세권자는 설정자 이 사람 동의 받았어요? 동의 안 받았어요? 동의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이거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세권의 그 내용이 원전세권의 그 내용을 초과할 수는 있다 없다? 초과해서는 안 돼요. 즉 전전세 기간 또는 전전세금, 이것이 원전세 기간, 원전세금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죠? 또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만약에 이자가 이 전세 목적 부동산을 소실시켜버렸다, 불태워버렸다, 비로소는 자기는 불강력적이었습니다. 불강력적이었다 하더라도 전전세 안 했더라면 불 안 탔겠죠? 그래서 B는 A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책임이 가중됩니다. 불강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전전세권의 내용은 원전세권의 내용, 이걸 넘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전전세 그 존속기간은 원전세 기간 내 이유여야 되고, 전전세금도 원전세금 그것을 넘지 못한다. 밑에 법조문,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 안 했더라면 면할 수 있는 손해였다면 불강력적으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에 괄호 1번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입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가 어떤 경우 소멸 청구하는가? 한마디로 전세권자가 용법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뭐라고요? 용법을 위반했을 때. 말하자면 전세권자가 가정용으로 전세권 설정 받아가지고 이걸 공장용으로 씁니다. 이러면 용법 위반이죠? 그러면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밑에 괄호 2번의 소멸 통고는 이거는 어떤 경우죠? 이거는 전세 기간을 안 정했을 때입니다. 전세 기간을 안 정했으면 전세권자도 그리고 설정자도 서로 소멸 통과할 수 있다. 그죠? 일단 누가 통과했든 다 6개월입니다. 누가 통과했든. 부동산 임대차면 임대인이 통과하면은, 자, 해지 통과하면은 6개월이고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입니다. 그죠? 다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이고 임차인이 해지 통과했다면 1개월입니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죠. 그죠?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소유자에 비해서 약자가 아닙니다.
물권자니까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자를 더 보호 안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 제일 밑에 자,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전세권자 나중에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 이거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이거 말소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신관계에 있다. 동신관계 있으니까 이자가 전세 등기 말소했다 하더라도 전세 목적물 반환 안 했다거나 또는 전세 목적물 요거 반환했다 하더라도 전세금 등기 말소 안 해주면 이쪽에서 전세금 반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환 거부하더라도 이행 지체 아닙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제일 윗줄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했다 하더라도 전세금 등기 말소 서류 이걸 교부 또는 이행 제공 안 했으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 지체 책임 안 지고, 또 바로 밑에 줄 부당이득 얻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전세권자가 경매 들어가려면 이쪽에서 전세금 반환 채무를 지체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기간만 만료되면은 경매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쪽에서 전세금 반환 채무를 지체해야 그래야 경매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세 목적물 돌려주더라도 전세금 등기 말소 서류 교부 안 하면 이쪽에서 전세금 안 내줘도 지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경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 이쪽에서 전세 목적물 돌려줬다 하더라도 전세금 등기 말소 서류 이걸 교부 안 하면 이쪽에서 전세금 안 돌려주더라도 지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경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경매 들어가려면 우선 이 사람부터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 안 할 때 그때 지체입니다. 그래야 경매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자, 경매 들어가려면 우선 전세권자부터 이걸 해야 됩니다. 이행 또는 이행 제공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조문 바로 밑에 첫 줄 중간에 경매 청구하려면 그 바로 밑에 줄 중간에 전세권자가 우선 그 바로 밑에 줄 전세 목적물 반환 그리고 전세권 등기 말소 의무 이걸 이행 제공 완료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완료하는데 이자가 전세금 안 내주면 그러면 지체입니다. 그죠? 그래야 경매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거는 그냥 결론만 할게요. A 소유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 중에서 1층, 2층, 3층. 3층 부분에 B가 전세권 설정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일부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건물의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 근데 만약에 이 건물 전부가 경매되면 자, A 채권자가 경매했습니다. 자, 경매되면은 C가 낙찰받으면 이자가 낙찰 대금을 법원이 내는데, 자, 이 경락대금은 1층 부분, 2층 부분, 3층 부분으로 구분 안 돼요. 이 건물에 대한 경락대금이니까. 그래서 이자가 3층 부분의 전세권자라고 해서 3층 부분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경매대가 전부로부터 그냥 우선 면제 받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일부의 전세권자라도 이 부동산 전부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는다. 근데 스스로 경매에 들어갈 때는 전세권은 목적 부분 요거 아닌 나머지 이쪽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먼저 경매하려면 이걸 구분 등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구분 등기하려면 이거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그래야 이걸 구분 등기하고 구분 등기되어야 그래야 요것만 경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독립성이 만약에 없다면 그럼 구분 등기 안 되고 그러면 이것만 경매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도 이거 전부를 경매하겠다. 안 된대요. 기억나죠? 기억 안 나면 지금 기억하시고. 자, 동그라미 3번의 첫 줄 끝에 건물의 전부가 경매되면 그 전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면제는 받습니다. 받는데 뒷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윗줄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는 받지만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는 못해요.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유치권. 자, 너무 쉬운 것들은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또는 물건의 일부든 간에 다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더, 유치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물건의 일부건 관계없다. 봅니다. 이제 동산에도 유치권 성립해요. 왜? 우리 자동차 고쳤을 때. 그죠? 또 부동산에도 당연히 유치권 성립해요. 건물 내부를 인테리어 했을 때. 맞죠? 그죠? 또 건물의 일부. 자, 3층만 인테리어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못 받으면은 3층 그것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88페이지에서 그 중간에 법 조문. 자, 이 조문 안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자, 점유. 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 자,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그죠? 그 다음에 그 채권의 변제의 도래, 그죠? 변제가 있으면 그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이 항에 불법 행위로 인한 점유는 유치권 안 돼요, 그죠? 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점유해야 됩니다. 맞죠? 일단 점유 안 하고는 유치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 해야 돼요.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그리고 그 채권의 변제에 도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채권의 변제에 도래해야 돼요. 변제의 미도리 채권은 유치권 안 돼요. 그러면 불법 점유는 유치권 안 돼요. 그죠? 자, 옆에 페이지. 맨 밑에 판례 하나 있네. 자, 보세요. 이거 유치권 행사 가능한 거 보세요. 자, A 소유의 땅입니다. B라는 사람이 건축업자인데, 자, 건축업자, 우리 민법에 뭐라고 나와요? 수급인 건축업자, 그러니까 건축공사 했습니다. 자, 특파기 하고, 이제 기초공사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 10층짜리 건물인데, 뭐 1층 짓다 말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근데 공사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을 때, 지금 이거 짓다만 기초공사 끝난 요 상태, 여기다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는가? 자, 어떻습니까? 판례가 안 된대요. 요거는 말입니다. 그냥 토지의 정착물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이 토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독립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토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이 부분에 유치권 행사한다. 이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 토지, 자, 이 공사비는 토지에 들어간 돈 아니에요. 여기 들어간, 건물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토지에도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건축공사 수급인이 아직 독립한 건물으로 볼 수 없는 정착물, 이걸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지내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 못하고, 또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들인 돈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토지에 관해서 생긴 채권 아니어서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권, 인정 안 되는 채권 종종 나오죠. 자, A 첫 줄 끝에 보시면 물건의 수선료, 그 다음에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또 수급인,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 번째 줄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 줬을 때 그 보관료 채권. 자, 이거 다 유치권 행사 가능하죠. 그죠? 가능합니다. 밑에 B번은 하청업체가 말입니다. 하청업체에서 이렇게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그 창호공사는 하청업체에서 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그러니까 이 베란다 샤시 같은 거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하청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청 공사 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공사비를 못 받아서
연립주택 중에서 301호 한 개 잡았습니다. 301호를 한 개 잡았습니다. 유치권 행사해요, 지금. 이러면 이 유치권은 301호에 들인 돈뿐만 아니고 전부 다에 들어간 돈을 다 담보한대요. 301호, 302, 303, 304, 201, 202, 203 전부 다 이게 창호공사 베란다 샷이 이쪽에서 다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들 그 전부 다를 요거 잡음으로써 담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돈 다 받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가면 다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B 보시면 하수급인이, 자, 하수급인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청업체, 그죠? 하청업체, 이 공세대금 채권, 이걸 변제받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중에서 한 세대만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해요. 이 유치권은 다세대 주택 전체에 들어간 돈, 이걸 다 담보한대요. 그 다음에 니은에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경우, 자, A는 우리 많이 했습니다. 자, 임차 A는 임차 보증금 안 돌려주면 이 임차 주택에서 못 나간다 할 수 있죠. 이게 유치권입니까? 이거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었죠. 그 다음에 뒷페이지 권리금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인데 상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근데 안 내줘요. 안 내주면 그러면 이 상가 임차인은 못 나간다 할 수 있죠. 이거 유치권입니까? 이것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입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매매대금 채권. 자, 보세요. 이게 될지 안 될지. A가 이 땅을 B한테 팔았습니다. 땅을 팔고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금이 남아있어서 인도는 안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여전히 매도인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끝내 안 냅니다. 끝내 안 내서 그 매매 잔대금 채권, 이 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저 매매 잔대금 안 주면 이 부동산을 당신에게 인도 못하겠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거는 유치권이 아닙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이지. 만약에 보세요. 등기 넘어갔으니까 B가 소유자 맞죠? 이자가 제3자 C한테 팔았습니다. 팔고 이자에게 이전 등기 해줘버리면 이자 소유자 맞죠? 이자가 달래요. 나한테 넘겨달래요. 이때 내가 이자에게서 매매대금 못 받아서 너한테 못 주겠다. 이게 말 됩니까? 말 된다는 표정 지으면 안 돼요. 말 안 돼요. 이건 이 사람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 매매대금 채권은 물건 자체에 거기에다가 쑤시는 돈 아닙니다. 토지 자체에다가 들인 비용 아니에요. 이거는 유치권 행사 안 돼요. 그죠? 자, 매매대금 채권, 이거는 물건 자체에 들어간 돈 아닙니다. 이걸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팁은 이게 여러 시험에 종종 나왔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A, 자재업자입니다. 자재업자가 건축업자 B한테 자재 팔았다가 그 자재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재 대금 채권. 이 건축업자는 그걸로 시소유 건물 지을 때 그게 다 들어갔습니다. 자재가 이게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자가 자재 대금 안 내요. 그래서 A가 건축업자가 지은 이 건물 여기에다가 유치권 행사하겠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두 사람끼리 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피해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공사대금 다 못 받았다면 그 공사비 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하겠다.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이거 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재업자가 B한테 대한 채권 가지고 여기에다가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D 보시면 건축 자재대금 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서 생긴 채권. 이 말은 건물에 투입된 돈 아니에요, 그죠? 자재업자가 거기다 돈 들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로써 건축업자가 그 신축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못한다. 동그라미 2번에 자,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밑에다가 예를 써놓았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로서는 안 나옵니다. 예로서는 안 나올 거고 지금 읽은 문장 있죠, 그죠? 읽은 문장 정도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A가
어떤 동산을 B한테 팔고서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B가 그 물건 점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자도 매매 대금은 다 지급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계약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취소 사유는 뭐 이자가 속았든지 이자가 제한능력자이든지 좌우지간 적법하게 취소가 된 거예요. 누가 취소했던 간에 이 계약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B는 내가 지급한 돈 이걸 돌려주세요 라고 대금, 반환, 채권 있죠, 그죠? 근데 또 정작 자기가 인도받은 물건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돌려줘야 되죠. 이때 B가 내가 준 돈 이거 안 돌려주면 이 물건 당신에게 반환 못하겠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거는 물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기도 합니다. 자, 계약이 취소됐을 때 서로 받은 것은 다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죠? 이거 동시행관계 있죠? 근데 동시행관계인데 동시이행의 항변권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제대로 보완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이 계약이 취소가 되었으면 B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A에게 복귀되었죠? 알죠, 이거? 취소만 되면 소유권은 A가 돌아가요. 저 A는 소유자입니다. B가 가지고 있어도 A가 소유자니까 그 물건을 C한테 팔고 그 다음에 반환청구권을 이쪽에 넘겨버리면 이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이자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에게서 매수했으니까 이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자가 만약에 동시이행 항변권밖에 안 된다면 이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넘겨라 이러면 내가 이자한테서 돈 못 받았다. 그래서 그 물건을 당신에게 못 주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유치권을 인정해줘야 그래 이걸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유치권 인정해줘야 이자가 팔아먹더라도 내가 이 돈 받아야 당신에게 주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걸로 봐요. 자, 다시 보세요. 자신의 채권이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줘야 될 의무하고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때는 유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자, 자신의 채권이 상대방의 물건에 반환 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면 유치권을 인정해 줘요. 또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해도 그래도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자, 보세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그 동행으로 간 거 아닙니다. 따로. 근데 비 오는 날 이게 밥 먹고 나오다가 서로 상대방의 우산을 모르고 맞받고 가져 나갔습니다. 우산 모양새가 똑같아서 A는 B 우산 가지고 나가고 B는 A 우산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A는 B에게 내 우산 돌려달라 할 수 있죠, 그죠? B도 내 우산 돌려달라 할 수 있죠, 서로 할 수 있죠, 그죠? 자, B 쪽에서 내 우산 안 돌려주면 그러면 당신 우산 못 돌려준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물론 동시행의 항변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 보고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그 우산 소유자는 A잖아요. A가 우산을 C한테 팔아버리면 C가 소유자가 돼버리죠. 이때 소유자로서 이자가 나타나서 달라 할 때 이자한테 유치권이 있어야 그래야 내 우산 못 돌려받았다. 그래서 그 우산 당신에게 못 주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보고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신의 채권, 자기 우산 돌려받을 채권이 상대방의 우산을 돌려줘야 될 그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혹시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자, 자신의 채권이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줘야 될 그 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했을 때에 유치권 인정해 준다고 외우세요. 자, 그다음에 관로 2번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 발생의 관련성 부려. 자, 채권이 먼저 발생했습니다. 먼저 발생하고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나중에 취득했습니다. 그래도 유치권 인정합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를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채권이 나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점유를 먼저 취득했냐, 채권이 먼저 발생했나 안 따집니다. 서로 관계없는 것들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줄 중간에 건축업자가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취득한 건축비 채권이어도 나중에 건물을 인도받아서 조미를 취득하면 그러면 유치권 생겨나요. 채권 먼저 발생했고 조미는 나중에 취득했죠. 그죠? 그래도 유치권은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채권의 변제기 도리해야 돼요. 채권의 변제기 도리해야 됩니다. 도리 안 하면 유치권 형사 못해요. 자, 이 경우 한번 보세요. 이 경우 원래 A 소유 부동산에 임차인 B가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이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좀 자신있게 자 유익비 들였을 때 유치권 행사 가능하다? 아, 남의 부동산에 돈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 받을 때까지 못 내주겠다. 유치권 행사 가능하죠? 근데 유익비는 말입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 같은 것은 유익비 상한 채무자가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상환 기간을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해버립니다. 왜? 유예받으면 요거는 이제 변제기에 도래 안 한 거니까. 맞습니까? 변제기가 늦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해버려요. 이해돼요? 자, 그게 관로 1번입니다. 첫 줄 끝에 유익비에 관해서 유치권이 이미 성립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상환 기간을 유예받아 버리면 채권자는 유치권을 잃게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관로 2번. 자, 요거는 지금 방금 나온 이 얘기는 뭐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고, 자, A 소유 건물을 건축업자 B가 지었습니다. 근데 공사비를 못 받았습니다. 원래 공사비를 못 받으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유치권 행사 가능한데, 근데 이자가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생겼어요. 그럼 이쪽에서 하자 보수해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 보수 안 해주면, 그러면 공사 잔금 남은 거 그거 못 주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하자 보수해줘야 그래야 공사 잔금 내주겠다 라고 동시행의 항변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주권은 이거는 안 돼요. 왜? 그럼 이 공사비가 지금 현재는 지금 당장은 행사 못하는 권리입니다. 그죠? 그런 거래요. 하자 보수 안 해주면, 그러면 공사 잔금 못 주겠다 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생겨났으면, 그럼 지금 당장은 공사비를 못 받잖아요. 즉 변제기 미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첫 줄 끝에 완성된 신축 건물에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토급인이 즉 건축주가 수급인의 공사 잔대금 채권에 대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즉 건축업자는 유치권을 행사 못한대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타인의 물건의 점유. 자, 점유는 간접 점유 이유도 무방하다. 간접 점유 이유도 무방하다. 자, 만약에 A 소유 공장을 B 건축업자가 내부에다가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못 받아서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사업자지 건물의 관리 같은 것은 못해요. 그래서 관리 전문업체에다가 맡긴 겁니다. 전문업체, 관리 전문업체에다가 여기다가 관리를 맡긴 겁니다. 관리를 맡겼다. 그럼 이제 공장은 이쪽에서 직접 점유, 이쪽에서 간접 점유하죠? 이런 형태로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존속한다, 그죠? 존속해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 건물주가, 공장주가 돌려달라 이러면 이쪽에서 못 돌려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간접 점유하고서도 유치권은 그냥 존속해요. 그런데 A 소유 자동차, B가 수리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A가 간청해서 3일만 빌려줬습니다. 3일만 빌려줘서 대해서 이제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채무자는 직접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유치권이 존속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수리비 안 주면 자동차 못 돌려준다는 유치적 효력, 이게 전혀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유치권의 가장 본연적 효력은 바로 이겁니다. 그죠? 돈 안 주면 못 돌려준다. 돈 안 주면 못 돌려준다. 이게 유치권의 가장 본연적 효력인데, 이런 형태 가지고는 이게 기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이런 형태로 유치권은 성립도 존속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관로 2번에 첫 줄 끝에 간접 점유 이유도 무방하다. 그래서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도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이런 경우라면 유치권은 성립도 존속도 안 됩니다. 5번에 적법한 점유라 해야 됩니다. 적법한 점유. 불법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 못해요. 그 다음 6번에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금지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도 유효하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 관로 2번에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신의 권리 포기하겠다는 거 아무도 안 말려요. 유치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유치권의 포기는 이거는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유치권을 소멸한다. 아니면 물건을 반환해야 유치권을 소멸한다. 좀 기억력 좋네. 맞습니다. 유치권은 목적물 안 돌려주더라도 포기한다 하는 말만 가지고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유치권 포기한다 라고 말해놓고 안 돌려주면 이거는 불법 점유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다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권은 곧 소멸한다. 이 말은 의사표시만으로, 그죠? 포기한다는 말만으로 바로 소멸해버린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 중간에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밑에 줄 끝에 무단점유다, 그죠? 자, 유치권의 포기는 의사표시만으로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 말은 어떻습니까? 저당권의 포기도 의사표시만으로 저당권을 소멸한다. 이거는 저당권 등기 말소해야 소멸해요. 이거는 법률행위니까, 그죠? 포기도 법률행위니까 이거는 저당권 등기 말소해야, 그래야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421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그 변제받을 때까지는 유치물 전부를 인도 구부할 수 있습니다. 저 일부를 변제받아도 일부를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해도 또 수개의 물건이어도 그래도 적용된다. 종종 나오는 얘기죠. 자, 한 번만 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A 창고업자에게 B라는 사람이 물건을 100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보관료를 못 내요. 보관료를 못 내면 이쪽에서 보관료 줄 때까지는 이 물건 못 내준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 물건 값에 10%를 줬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유치하는 물건의 10%는 돌려줘야 된다? 아니다, 그렇죠? 변제 다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 전부 다, 이쪽에서 이거 다 받을 때까지는 이 전부 다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유치권의 제3자에 대한 주장. 자, 이 부분이 이제 최근 나온 판례하고 섞여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은행에서 이미 저당을 잡았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A 채권자 C가 나타나서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인데, 이런 건물인데, 이 뒤에 건축업자가 내부 인테리어 했는데, 인테리어, 저 공사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인테리어 그 비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치권 행사합니다, 지금. 나중에 저당권자가 이걸 경매해버립니다. 자, 경매는 저당권자가 했든 다른 사람이 경매했던 결과는 다 똑같아요. 자, 누가 경매했는가 그건 따지지 마세요. 아무튼 경매했습니다. 경매하고 D한테 낙찰되었어요. 낙찰되었을 때 이 사람은 여전히 낙찰자에게 나는 공사비 받아야 나간다. 이거 안 받으면 못 나간다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앞에 저당권 가압류하겠습니다. 있다 없다?
밖에 나가서 놀다 오니까 그래 되잖아. 아, 미안합니다. 일하고 왔다 그랬지. 농가인데. 자, 다시 유치권은 자 경매로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합니다. 이거는 선순위 저당권 또는 가압류 기타 등등 앞에 권리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무슨 권리가 있든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원칙이에요. 여기에 원칙. 다시 한 번 더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 안 한다. 이건 앞에 선순위 저당권 또는 가압류 같은 거 있어도 마찬가지다. 여기 원칙입니다. 여기 원칙인데 이거하고 이쪽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우선 원칙 한번 확인하고 책 보고. 자,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원칙 A 보시면 부동산의 경우 경매 절차의 매수인 즉 경락인에게도 인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자, 다만 자 거기에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이 경락인은 비용 상환 채무자는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변제 청구할 수는 못해요. 그죠? 유치권 행사하죠. 자, 이 사람 보고 유치권 행사하지. 유치권을 행사하지. 이 사람에게 변제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변제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인도 거부입니다. 그죠? 인도 거부지.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 동그라미 B번에 첫 줄 끝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체납처분 등기, 체납처분 압류 등기 먼저 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죠. 그죠?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안 돼요. A 소유 부동산에 B라는 사람이 이미 경매에 들어왔습니다. 경매에 들어왔습니다. 압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했을 때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유치권 취득한 겁니다. 유치권 취득이 이제 점유를 함으로써 유치권을 생겨났던 이제 채권을 발생함으로써 유치권이 생겨났던 간에 아무튼 경매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긴 유치권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죠? 이거하고 다르죠. 그죠? 자, 경매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압류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취득한 유치권 이제 인도받아서 또는 이제 채권 발생해서 그래서 유치권 취득했을 때 유치권은 생겨났지만 그러나 경락인에게 대항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니은의 예외. 그래서 A 보시면 이제 제목만 볼게요. 경매 개시 후. 자, 경매 개시 후 이 말은 압류의 효력이 생겨난 후죠. 그죠? 압류의 효력이 생겨난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때 가번에 점유 개시 후에 취득했던 나번에 채권을 경매 개시 후에 취득했던 간에 아무튼 이 경우는 경매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 생겨난 거죠. 이런 경우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자, 잠깐만 쉬시고요.